안녕하세요. 김태정 유성상의 라이브 교육 토크를 시작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초반에 있었으나 또 저희는 굳굳한 의지로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하면서 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오늘은 특별하게 초대 손님까지 모셨는데요. 어떻게 지난 2주 동안 우리 유성상 교수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바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교육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교육하는 일이거든요. 더욱이 교육이 교육다운지 교육을 주제로 교육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뭐 한마디로 교육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학생 지도, 연구, 교육, 교육이라는 말에 이게 쥐가 날 정도인데 이 교육이라는 말로 늘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반갑고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금 전국을 돌고 있어요. 예, 며칠 전만 하더라도 경남 마을교육 공동체 협의회 분들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고 어제는 세종 분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낮에는 또 충남 마을교육 공동체 정책 한마당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내일 울산 가고 또 곧이어서 경주 가고 그 다음 주에는 충북 그렇게 해서 부산, 광주 전국을 다닐 것 같습니다. 아유, 네, 바쁘시겠네. 네. 오늘 초대 손님을 두 분 모셨는데요. 직접 자기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한살림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선생님이고, 한 분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일하시는 학예사입니다. 먼저 한살림에서 활동하시는 김혜영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한살림에서 일하고 있는 김영현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토크 때 한살림이 왜 나왔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은 한살림이 먹거리 운동을 시작했던 첫 번째 이유는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생명이 들어있는 먹을거리를 생각하는 엄마들의 고민과 걱정, 그다음에 땅을 생각하는 농부들의 걱정,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산업화 초기에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시작했는데요.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살림도 어린이를 모시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100주년 기념 잔치들을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소식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그걸 보시고 김태정 선생님이 저를 초대한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살림에서 우리 김혜영 선생님 소개하려고 했더니 왜 소개했는지까지 아주 잘 말씀 주셔서 이따 네. 하실 얘기하고 아주 쫙 네. 연결이 잘 될 것 같아요. 이분도 만만치 않죠. 도대체 어린이날 특집인데 국립민속박물관은 뭐지? 이러실 텐데요. 직접 왜 초대됐는지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에서 일하고 있는 학예연구사 안정현입니다. 저는 지금 어린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주로 학교와 관련된 교육을 중심으로 아니면은 단체 기관 이런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즘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부분은 어,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과 관련돼서 어린이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지금 교육과 행사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네, 학예연구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질의응답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 아, 2022년이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는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저희들이 100년 전에 시작된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어린이날을 주제 삼아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100주년 진짜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날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아이가 셋 있는데요. 그중에 막내가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이 아이한테 어린이날이 무슨 날일까 물어봤는데 별 뾰족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제 뜻이 펼쳐지는 계기가 되는 그런 날이 되기보다는
여전히 쉬는 날, 놀이공원 가는 날, 선물 받는 날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린이날 제정의 바른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있지만 우선 우리 김태정 선생님과 더불어서 저희가 어린이날이 어떤 날이고 또 이날에 무엇을 좀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될지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날이 한국 사회에서 계속 이어져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실천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 김태정 선생님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어린이날 하면은 방정환 선생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방정환 배움 공동체 구름달이라는 단체가 좋은 책을 썼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서 어린이날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요. 알려진 것은 1922년에 천도교 소년회에서 5월 1일 날 어린이날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주년 이렇게 얘기하고요. 오전에는 세계 노동절 행사, 5.1절이 노동자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절 행사를 했다고 하고 오후 3시에 어린이날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정환 선생님 얘기 빼놓을 수 없는데 이분은 천도교 지도자인 손병희 선생님, 천도교 지도자이자 독립운동가였죠. 그분의 사위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소년회를 만들었고 또 일본 유학 갔다 와서는 색동회를 23년에 만들었고 어린이라는 잡지도 만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3년에 5월 1일 3시에 1년 뒤에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이때 어린이 해방선언문이 나오죠. 그래서 23년이 맞냐, 22년이 맞냐 약간 논의들을 하시는데 적어도 이 책을 쓴 방정환 배움 공동체에서는 22년을 첫 번째 행사가 열린 날, 23년을 어린이 해방선언이 발표된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좀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 해방선언문이 기본 방향, 실행 다짐, 어른에게 드리는 글, 어린이 동무에게 드리는 글인데요. 이 중에서 학부모들, 그 다음에 교육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마을에서 교육활동하신 분들한테 꼭 필요한 것은 실행 다짐과 어른에게 드리는 글인 것 같습니다. 몇 줄 안 돼서 제가 한번 직접 책을 펼쳐서 읽어드리면서 어린이날의 의미에 대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실행 다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이 몇 가지를 실행합시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십시오. 어린이를 결코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 주십시오. 어린이는 항상 칭찬해가며 기르십시오. 어린이의 몸을 자주 주의해 보십시오. 어린이들에게 잡지를 자주 읽히십시오. 희망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다 각각 어린이를 잘 키웁시다. 어른에게 드리는 글.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 보아 주시오. 어린이를 가까이 하사 자주 이야기하여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을 때에 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 산보나 원족 같은 것을 가끔 시켜 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할 때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서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와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해 주시오. 아마 이 선언문의 내용을 처음 듣는 분들 계실 것이고 아마 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한번 읽어봤다 혹은 들어봤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서 야, 우리 현실에 빗대었을 때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아이들이 모여서 놀만한 놀이터와 기관 같은 걸 지어 주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청소년활동진흥법 11조 3에 아동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읍면동마다 짓게 되어 있잖아요. 뭐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하여야 한다는데 전국에 3,501개 읍면동에 청소년 집 몇 개나 됩니까? 270개밖에 안 되거든요. 100년 전에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 해방선언 혹은 어린이 선언을 한 내용으로부터 1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건, 사고 뉴스에 빠지지 않는 게 아동 학대,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굶는 아이, 매 많은 아이, 심지어는 가방에 가둬 죽임을 당한 아이, 별별 많은 학대 사건들과 슬픈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우리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여기 귀하신 분들과 함께 어린이날의 의미, 또 어린이가 행복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건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선언이고 또 우리가 한번 되새길 만한 어린이날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수많은 어린이 학대, 그다음에 폭력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좀 일상적인 부분에서 어린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이들하고 이게 이야기하는 걸 좀 전에 선언문 말씀하시는 동안에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한테 경어를 쓰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경어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곱고 따뜻한 마음이 느껴질 수 있도록 경어를 써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경어를 쓰면서 아이들한테 이 명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좀 지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게 경어를 쓰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우스갯소리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막내한테 존댓말을 하니까 막내 친구가 그랬습니다. 니네 아빠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요즘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경어를 쓰지 않는 모습 때문에 되게 낯설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곰곰이 아이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시는지 말투를 좀 점검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정 선생님.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제 생각도 깊어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고민이 더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100년이나 됐지만 아동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현실을 좀 본다면 사실 많은 과제가 있죠. 데이터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국이 OECD에 가입된 지 오래됐고 경제적으로 국가 수준은 뭐 세계 뭐 10손가락 안에 드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만 권리란 측면에서 아동의 삶을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국제아동 삶의 조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 핀란드, 프랑스, 독일 중 35개국이 참여한 거고 만 10세 초등학교 5학년 기준으로 아동의 행복도를 비교한 결과인데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OECD 국가 중에서 31위로 나타났습니다. 35개국 조사했는데 31위인 거죠. 이게 뭐 경제적으로 부국이다 얘기합니다만 여전히 사회적 불평등이 크고 계층 계급적으로 문제도 있습니다만 아동 청소년의 삶의 문제에서도 한국이 갈 길이 먼 겁니다. 연구진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의 경쟁적 교육제도가 아이들 스스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 1등 외인 다 패배자로 만들어버리니까요. 또 더 중요한 건 아동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니 행복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인접한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는 제도적 문화적 특성이 사실은 아동의 행복을 공통적으로 낮추고 있다. 여기서 공유한 제도적 문화 특징이 뭐겠습니까? 경쟁 교육인 거죠. 그다음에 아이들을 비자벌적으로 만드는 억압적인 학교 문화 혹은 사회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고민이 있고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위 계층 아이들 같은 경우 학습 결손뿐만이 아니라 발달 지원의 문제도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김현현 선생님 한살림에서 현재 활동하십니다만 오랫동안 또 유아교육에 종사하셨고 또 유아교육 관련해서 또 박사학위도 갖고 계시고 많은 연구 활동도 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의 아동권의 현실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의 문제는 뭐 유네스코 보고서 저도 이제 보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어, 고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뭐 고등학교 친구들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컴퓨터나 이런 학습의 양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크게 되진 않았지만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한테는 사실 학습의 발달보다는 정서적이나 관계의 발달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됐었죠. 또래들과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관계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진 시기인데 그게 전혀 이제 안 되고 있었던 시기이고 상대적으로 노동적인 질을 보장받고 있는 정규직이나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노동 조건에 따라 아이들의 발달의 문제가 많이 편차가 나타나고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노동 조건이 열악하거나 자영업에 있었던 유아들이나 취업 그러니까는 저학년, 초등학교 아이들은 사실은 이제 돌봄의 공백이 굉장히 많이 커졌기 때문에 엄마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최근에 불거졌던 문제는 특수아동, 장애 아동의 부모들이 이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연동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사실은 초등학교의 학습 초기에 이렇게 당연히 가져졌던 학습의 결손의 문제가 또다시 같이 불거졌었고요. 초기에 노트북이 있느냐 없느냐의 경제적 요건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더 불거졌던 문제가 되었던 거죠. 없어가지고요. 학교를 갈 수 없으니까 아이는 둘인데 노트북이 집에 마련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런 이렇게 문제나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확 아이들의 학습 조건이나 이런 게 정말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아닌가. 그래서 막 노트북을 빌리는 상황이 된다거나 그랬던 상황이 됐던 거고, 두 번째는 먹는 문제. 저는 이제 되게 뭐 사실 공부야 지연이 되거나 뭐 있긴 하지만 사실은 급식이 이렇게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였던가 이렇게 막 느껴지게 됐잖아요. 삼시세끼를 엄마들이 밥을 내기서 이렇게 급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오늘 점심은 또 뭐 해서 먹여야 되나, 이 학교가 갖고 있는 이 급식이 굉장히 크게 와닿던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교육이 얼마나 탄탄해야 되는가. 여담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은 선거의 패배가 우리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게 제가 느껴진 게, 우리 조카가 사실은 이제 대선 끝났으니까 선거 때 너는 누가 너희들의 삶을 좋게 할 것 같아?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누구한테 있어 했더니 하나도 자기들한테 이렇게 좋은 게 없대요. 그런데 딱 하나 마음에 드는 당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누구 어느 당이야 했더니 우리 6학년 모두는 정의당을 지지한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주 4일 학교 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네들의 요구가 아니라 어른들의 요구라는 거예요. 모두 그게. 그래서 6학년 1반부터 10반까지 전부 우리는 정의당이야. 근데 우리들한테 투표권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사실 관심이 없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이들에게 놀 권리가, 아까도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놀 권리가 점점 없어지는 문제, 그 다음에 어떻게 아이들이라고 노는 것들이 무슨 비싼 장난감이 아니라 친구들과 어떻게 어울리는 놀이를 보장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인권의 문제는 먹는 것부터 관계를 맺어가는 문제에 이런 문화적인 인권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질의 문제인데, 이번에 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동의 인권에 취약한 곳이었나,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네. 2020년도에 애 셋 데리고 가가지고 하루 3끼 1년 동안 밥 먹여 살렸던 이게 기억이 확 떠오르는데요. 네네. 저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는 여러 중요한 어떤 교육적인 어떤 서비스, 정책 혹은 교육적인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질이 높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내용들은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희가 양질의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때 꽤 많은 요소들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중에 하나만 빠져도 양질을 구성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거, 먹는 거, 관계 맺는 거, 잘 노는 거, 이런 것들이 어린이날에 우리 어린이들의 삶의 품질 혹은 양의 질, 이런 것들을 따져보게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어린이날에 돌아볼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데요. 앞서 김태정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어린이가 이 시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게 정말 행복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게 여러 지표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대 최재천 교수라고 계십니다. 이게 생명 진화학을 공부하시는 분인데요. 이 시대 한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진화론적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일가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어린이들의 삶을 보면
이게 더 나아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를 위해 어떤 사회적 대전환이 있어야 하는지 참 말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영현 선생님, 당장이라도 이 어린이들의 삶의 질, 행복한 삶을 위해서 시행해야 될 어떤 정책 혹은 당장 필요한 어떤 제도적 지원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좀 제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게 이제 희망이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아이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어야 할까. 근데 이제 저는 요새 이제 기후 위기 걱정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사실 미래 세대는커녕 기후 시간으로 따지면 사실은 정말 짧게 잡으면 8년이에요. 이대로 계속 한다면. 그다음에 자본주의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학습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아이 낳는 문제가 돈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낳게 되고, 아이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아이 키우는데 이런 그 부모들의 삶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 고생시켜갖고 괜히 애만 고생시키면 뭐하냐.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보장해주지 않는 나라에서 내가 부모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 없음. 그런 희망들을 줄 수 없으니까 이제 사실 우리 조카들도 다 지금 직장 다니는데 다 결혼 안 하고, 우리 직원들도요, 결혼을 6월 달에 하는데 자녀 계획이 없어요. 너무 희망이 없는 이 인구 절벽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사실은 희망을 갖게끔 해야 되는 건데, 희망을 갖게 하는 건 생존이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삶의 방식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아이들에게도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부터는 어린이날 이때쯤 되면은 어린이 선물 뭐가 좋아요? 쇼핑 노래 막 이런 게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판매 전략으로 보면은요, 아이들 선물은 끼케야 얼마 안 되고 5월 8일 어버이날에 집중돼서 홍삼, 녹용 이런 걸로 판매 전략을 세우고,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중심에서 판매 전략에서도 밀려나는 이런 자본주의 방식으로 밀려난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제가 한살림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이를 하늘로 모신다는 건 그 시대에 방정환 선생님이 굉장히 약자이고 언어로서 대변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아이들을 대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사회가 가장 약자인 사람들을 대변하고 그들이 보호받고, 최소한 방정환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에 돈으로 해결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관계 맺게 하세요. 깨끗하게 하세요. 존중하세요. 놀 곳을 마련해 주세요. 거기에 돈으로 뭘 하세요. 뭐 비싸게 이런 게 없거든요. 아주 그런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들을 굉장히 얘기하고 있어서, 우리 삶의 희망은 돈이 아니라 생명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 노동으로서도 그런 것들을 희망을 갖게 하는 것들이, 저는 이 어린이날을 맞아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노동 조건이나 그 노동 조건이 아이를 키우는 방식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희망으로 바꾸면 아이를 낳는 것도 좀 희망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스웨덴을 운이 좋아서 한 2번 정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모 신문사에서 스웨덴에 대한 특별 사진전을 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1994년도부터 결혼한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을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라떼빠빠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아이 유모차 들고 다니면서 라떼를 들고 있는 젊은 아빠들을 라떼빠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실제 많이 봤어요. 뭐가 바뀌었냐? 스웨덴에서 94년 그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데이터를 말해주는데요. 스웨덴이 전 세계에서 놀랍게도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성적으로 지력에, 지능의 차이가 없다면 그건 당연한 얘기겠죠. 당연히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 되지 않고, 그 나라는 76% 정도가 다시 자기가 일터로 복귀한다고 하다 보니까 역량 있는 여성들의 역량이 그대로 발현이 돼서 스웨덴이
지금 같은 복지국가로 만들어진 데는 제도와 함께 특히 이 육아에서의 성평등이 좀 작동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당장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거 이렇게 육아휴직 도입하면은 돈 많이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 나라를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더 큰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또 생각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 건데요. 올해가 어린이날 100주년 맞이하면서 많은 공공기관, 민간기관에서 여러 행사를 막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00주년이다 보니까 여러 행사가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아이들한테 뭔가 선물을 주는 행사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정환 선생님의 뭐 사상을 관련한 어떤 포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이하게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어린이날 100주년 관련한 특별 전시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제가 민속박물관에 초대로 한번 이 기획전시나 올해 어린이날 100주년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한번 초대를 간 적이 있는데요. 남다른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아동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놀이의 중요성, 특히 요즘 어머님들이 젊은 분들은 아버님도 그렇고 아이 앉혀놓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핸드폰 손에 쥐어주는데 사실 이 발달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역행하거나 위험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놀아야죠. 그런 측면에서 전통놀이가 갖고 있는 역동성, 발달의 측면 속에서 잘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민속박물관에서 그동안 전통놀이 관련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최근에는 이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행사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민속박물관 안정현 하기사님 어떤 문제의식으로 올해 10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시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인사드렸던 국립민속박물관의 안정윤입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전통놀이, 민속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관련돼서 또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교육과 행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주된 내용들은 민속놀이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저희 국립민속박물관은 좀 국립박물관 중에서 좀 일찍부터 어린이 박물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전시를 하고 교육을 좀 선도적으로 이끈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의 중요한 부분은 어린이들의 그 과거부터 가졌던 전통의 생활 문화, 그중에 민속, 민중 중심의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중심을 둔 건데요. 그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은 공동체성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 놀이들을 보면 전래동요를 기반으로 한 그런 놀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놀잇감을 통한 놀이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60년대 이후에 있었던 골목마다 있었던 골목 놀이들 이런 것들도 다 주제로 삼아서 어린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육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정월대보름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민속놀이들 있잖아요. 뭐 연날리기, 쥐불놀이, 줄다리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골목마다 우리들이 했었던 그런 제기차기, 팽이차기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많이 요즘에는 잘 안 하지만 뭐 고무줄놀이, 숨바꼭질, 뭐 두꺼봐 이런 것들도 있죠. 사방치기 요새 오징어 놀이 또 많이 최근에 그 예, 그것도 흥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그런 부분들과 함께해서 그런 부분들이 요즘 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느냐?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다들 개인주의화되고 집안에서만 하고 핸드폰 중심으로 보잖아요. 저희 아이도 막내 아이도 이제 유튜브에 정신이 빠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밖으로 다 같이 손잡고 여럿이 배려하면서 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함께하고자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나 이제 줌을 통해서 학교에 이렇게 보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방문해서 또 특히 뭐 지역 아동센터나 키움센터 또 그리고 특수학급 그리고 장애인 단체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방문해서 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린이날 100년 기념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음,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것은 이제 100회를 어떻게 기념할 100년을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왜 어린이날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세상은 무엇인가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날이 처음 시작된 부분은 당시에 존중받지 못했던 어린이들의 인권에 대한 마음을 담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린이답게 즐겁게 놀지 못했던 부분, 때로는 노동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스스로 창의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좀 찾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이 부족했고, 그리고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어린이날에 대해서 100년을 기념으로 해서 했던 것들은 어린이들 눈높이에서 어린이 스스로가 뭔가 기획하고 스스로 운영하고 스스로 강사가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 해서 처음 기획한 것이 어린이날 특별기획단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날 특별기획단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어른들이 만들어주는 그런 놀이 말고요. 어린이들이 가장 재밌게 즐길 만한 놀이를 스스로 기획해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운영 방법도 생각해보고 실제 어린이날 행사 기간에 나와서 또래 어린이들에게 그 놀이들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함께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프로그램, 그거를 생각해 봤고요. 또 그리고 어린이 스스로 이런 정보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줘야겠다 생각한 것이 어린이날 특별 홍보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립민속박물관에 그동안 자주 이제 참여했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어린이들이 또 국립민속박물관과 어린이날 행사를 직접 체험하고 그 내용들을 영상으로 직접 자신들이 영상 감독이 돼서 기록해서 그것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제 전문가님이 나오셔서 이제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마을교육 공동체에도 많이 홍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교사와 그리고 어린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정된 두 팀을 보면 마을교육 공동체의 마을교사 어린이팀,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이제 교사 어린이팀 해서 스스로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자주성을 펼칠 수 있고 꿈과 창의성을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상 챌린지를 또 기획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 직접 만든 동시 중에 허제비라고 있습니다. 허제비는 허수아비인데요. 거기에 새롭게 곡을 붙이고 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판소리를 전공하신 강사분이 계신데 직접 영상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그걸 따라하면서 그 당시에 어떤 정서 그리고 재미, 즐거움 이런 것들도 함께 할 수 있게 그런 시도도 할 수 있도록 그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저희가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동화들이 있어요. 그 동화들을 이제 하나하나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방정환의 동화 동요 세상이라고 해서 뭐 일 없는 돼지, 뭐 누가 제일 먼저 났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형제별이라는 또 동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주제로 해서 체험하는 프로그램들도 여러 가지 만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들이 재밌게 놀기를 꿈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놀이도 많이 소개를 했을 뿐더러 새로운 놀이들도 많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방정환 놀이 탐험대라고 해서 방정환 선생님이 제안한 4가지의 놀이를 직접 체험해보고 그리고 미션을 수행하는 이런 것들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방정환 선생님이 여러 가지 판놀이들도 개발해서 소개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기회도 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 박물관에서는 방정환 선생님이 그동안 꿈꾸었던 어린이들이 골고루 행복한 세상을 좀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소개를 드리면 그 기획단의 프로그램 중에서는 이제 산가지 놀이라든지 마을 학교에서는 마음이 자란다 이런 놀이들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에서 이 프로그램들 한 20여 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중에 어린이 기획단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실 수 있다는 것도 홍보를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정말 재밌어 보이고 늘 필요했던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많은 학생들이, 많은 어린이들이, 많은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고, 뭐 그러다 보니 여기서 조금 더 추상성 있는 그런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도 이제 개인주의화 된다는 말씀, 혹은 스크린에 이게 목매고 있다는 이야기,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인공지능과 멋진 신세계가 그리는 빅브라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삶이 자본주의 체제에 훨씬 수능적인 소비자로, 그리고 넘쳐나는 자극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용자가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속박물관에서 아동의 발달을 전통놀이 활동과 관련 지어서 고민하시는 입장에서 오늘날 아동의 삶,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인 구조가 좀 비대칭적 권력 속에서 사실 이게 어려운 말로 식민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 종속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김태정 선생님이 어린이 해방선언문의 일부를 읊어주셨는데요. 이 어린이들이 해방하는, 즉 해방적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런 해방적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가 제 질문의 핵심입니다. 어떤 점에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삶이 더 주체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 하계사님의 통찰을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저는 그 사례로 한 3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저는 이제 전통 놀이들은 이제 저희 박물관 입장에서 이제 민속놀이라고 하는데요. 민속이라 하면 누구든 신분이나 이런 거 가릴 것 없이 보통 사람들이 함께 놀 수 있는 놀이잖아요. 그중에 이제 줄다리기, 탈춤, 고무줄 놀이 요거를 좀 사례로 들어서 함께 좀 그 의미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 핵심 그 말씀하신 거를 좀 요약을 하자면 지금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정말 개인주의화되고 영상에 매몰되고 자본주의의 어떤 소비자로서의 그렇게 이렇게 치우쳐져 가는 측면에서 어떤 민속놀이로서 미래를 좀 볼 수 있는 주체적이고 협력적인 그런 부분을 어떻게 미래로 조망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이제 3가지의 놀이를 통해서 좀 사례를 제시한다면 일단 줄다리기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줄다리기는 이제 정월 대보름에 주로 마을에서 했던 놀이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린이만 했던 건 아니고요. 어른들, 남녀노소 다 같이 했죠. 공동체성을 이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놀이인데요. 우리가 지금 운동회 때 하는 놀이는 외줄놀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2줄을 엮어서 하는 놀이가 이제 전통의 민속놀이로서의 줄다리기입니다. 그랬을 때 마을에서 팀을 둘로 나눠서 놀이를 해요. 그래서 3판 양승제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제 한 팀은 남자들이 서고요. 한 팀은 여자와 어린이가 섭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놀이는 시작할 때부터 승자가 정해져 있어요. 누가 승자일까요? 네. 힘이 센 남자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승자는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있습니다. 약자들 편이 승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성은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그 조금 더 그 풍요와 다산, 그리고 농경 사회에서의 어떤 생산성 이런 부분에서 여성과 어린이가 이제 당연히 이기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줄다리기를 할 때 보면 동네 할머니들이 남자 편 줄에 가서 이렇게 막 나뭇가지 같은 걸로 막 때려요. 때리면서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남자들 중에서도 결혼하는 남자들 같은 경우, 결혼을 아직 하지 못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또 여자 줄에 서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성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이렇게 만세를 부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을에 풍년이 든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성에서 이제 여성들이 그런 풍요와 다산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약자에 대한 배려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공동체의 풍요와 행복을 기원하고, 그리고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여성팀이 이기면 그럼 남자는 화가 나고 속상한 건가? 그렇지 않아요. 마을의 미래, 마을의 행복을 위한 거기 때문에 다 같이 즐거워서 축제를 하게 됩니다. 다 같이 그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제 밤 늦도록 노는 거죠. 대보름의 밝은 달을 보면서 네.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민통놀이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약간 한 해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한 해에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즐겁게 또 해소하고 또 힘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통사회 농경사회는 노동을 함께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이런 놀이를 자연스럽게 함께 하면서 그 과정을 배우는 거죠. 예, 서로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죠. 네, 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줄다리기를 좀 사례로 들 수 있고요. 그리고 탈춤을 또 저는 사례로 들고 싶어요. 탈춤. 탈춤은 이제 여러분 요새 복면가왕 많이 보시죠? 이제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나왔을 때 얼굴을 이렇게 드러냈을 때랑 다른 그런 효과들을 내잖아요. 그건 이제 익명성이기도 한데, 조선시대는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 누구를 비판하거나 풍자하거나 이런 게 참 힘든 사회였었죠. 그랬을 때 지금 그 탈춤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 탈을 쓰고 이렇게 춤을 추고, 그리고 양반이라든지 아니면 그 승려들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지도층을 비판하면서 서로 이제 해소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프로그램 중에 그러니까 봉산 탈춤을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아이들 스스로 이제 마음에 쌓인 것들을 풀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탈을 썼을 때 평소 못한 말들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사례로 또 들고 싶은 게 저는 고무줄놀이예요. 고무줄놀이가 이제 드물게 여자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고무줄놀이에는 그러니까 뭐 정말 전쟁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월남마차 타고 가는 젊은 시절에 이런 거 저 노래 부르면서 고무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노래가 매번 창작이 되고 시대마다 창작이 되고, 그러면서 어린이들은 그걸 부르면서 시대성을 자기도 모르게 배우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억압됐던 마음을 좀 풀어내는, 그리고 신체놀이도 그 어린이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고무줄 놀이를 하면 굉장히 사실 힘들거든요. 남자 어린이들은 안 해봤겠지만 여성 어린이들은 그 고무줄 놀이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신체 발달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다리도 쭉쭉 뻗기도 하고 뭐 그런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좀 마무리하면 혼자 노는 놀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 같이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되게 중요하고, 또 저희가 고무줄 놀이 같은 경우는 깍두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깍두기라는 개념은 좀 놀이를 잘 못해서 이 팀에도 낄 수 없고 저 팀에도 낄 수 없는 아이를 약간 배려하는 그런 방식에서 나온 그 개념인데요. 그래서 깍두기로 삼은 아이는 잘 못하지만 양쪽 편에 다 들어서 먼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누구도 그 친구를 비난하지 않고 함께 노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깍두기는 사실은 고무줄 놀이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많이 이제 했는데, 그런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그 세 가지 놀이들이 뭐 그 비단 세 가지 놀이뿐만 아니라 이런 민속 놀이들이 다 같이 여럿이 하는 그런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해방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약자들을 배려하고 함께하는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민속 놀이들이 꾸준히 학교 교육이나 박물관 교육 그리고 공교육에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골고루 누려지도록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요.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아이들이 자본주의화되고 그 안에서 소비자로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놀이들을 하면서 이 놀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누구든 개발할 수 있다는 거고, 지역마다 또 방식이 다 달라요. 그거는 누구든지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고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민속놀이는 정말 아이들의 성장 발달,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뭐 인권이라든지 그런 뭐 자주성, 창의성, 이런 여러 가지 개념에서도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놀이고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저희가 교과 교육이나 이런 공교육 그리고 박물관 교육에서 이런 민속놀이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화되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 오늘 좀 여담인데, 저는 고무줄 놀이를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고무줄 놀이 강사를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고무줄 놀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정말 이 부분도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딱지치기 강사나 아니면 뭐 제기차기 강사, 뭐 탈춤 강사 이런 부분을 양성하듯이 이젠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다. 구슬치기 강사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래에도 도움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걸 위해서 많이 저희 팀에서도 고민을 하고 좋은 교육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저는 선생님 말씀 듣다가 김태종 네. 선생님 얼굴도 보고 유성상 교수님 얼굴도 봤는데, 아마 본인들도 나도 한때 놀아봤어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왜냐면 저도 많이 그럼요. 많이 놀아본 여자거든요. 나도 많이 놀아본 여자로서 저도 이제 고무줄도 많이 해봤고, 그래서 사실은 한살림에서 요번에 이제 한살림 경주가 동학의 모심의 정신이 이제 시천주에 모실 식사가 한살림이 아이들을 하늘로 모시는 정신이 있어요. 이게 먹거리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래서 요번에도 동학의 모심의 정신, 어린이 모심으로 동심을 누리다라는 그 행사 프로그램에 전통놀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요새 다 하나예요. 다 하나밖에 없어서 모시긴 모시는데 그 모심이 그런 모심이 아니라 이렇게 떠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는 그런 모심이 아니라 존귀한 자체로서의 그런 그 관계 맺음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울림이나 함께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아이들이 같이 지내다가 옛날에는 2인 1, 4인 1실 같이 써도 문제 없는데, 요새는 대학 기숙사에서 4명을 한 방에 집어넣으면 절대 생활을 못 한대요. 그래서 다 기숙사 들어갔다가 다시 다 나온대요. 그래서 개인 원룸을 하느라고 그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대학 학비보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공동체 문화고 어울리고 함께 어울려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렇게 조율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옛날보다 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학교 교육이나 아니면 학교 밖에 이런 박물관이나
마을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좀 절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이야기 들으면서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오늘 토크가 막 섞이는데요. 이제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예정된 대로 제가 마무리 발언을 좀 청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저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하는 이번 어린이날 행사는 이름이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이에요. 5월 5일부터 7일까지 운영을 하고, 그리고 현장 참여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행복하게 해서 저희가 마련한 거라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들 네, 놀러 오세요. 네. 이상입니다. 꼼꼼하게 또 이렇게 우리 국민민속음악 프로그램까지 홍보하고 계신 센스입니다. 마지막 순서는 사실은 네 분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순서인데요. 어린이가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건 뭔지 주신 말씀에서 요약을 하셔도 되고 주신 말씀에서 못하신 이야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순서는 김효연 선생님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정인 학예사님 해주시고 유선원 교수님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면서 오늘 클로징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린이가 행복한 교육,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김효연 선생님 말씀 청하겠습니다. 음, 어린이가 존귀한 존재로 좀 우리 한살림 정신처럼 어린이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존재이고 또 모심의 대사, 어린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어린이라는 존재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의 약자, 그다음에 우리가 돌봐야 될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까지도 좀 이렇게 넓은 의미로 해석되는 그런 어린이의 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은 5월 1일 메이데이 행사 때 같이 했는데 이게 왜곡되면서 5월 5일로 맞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굉장히 있었다고 봐요. 그 시대에도 동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방정환 선생님도 그렇고요. 민의 정신이 굉장히 돋보이는 정신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천주의 시자가 모시는 의미인데요. 민을 잘 모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린이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어린이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안정현 학예사님도 말씀 청해 볼까요? 네,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민속놀이 그리고 저희가 꿈꾸는 이런 어린이들의 세상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좀 공동체성, 함께 나누는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성장하는 어린이들이 언젠간 또 성인이 될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MZ 세대에서 느끼는 그런 개인주의 이런 걸 보면서 사회와 좀 더 어우러지고 약자를 배려하고 함께 좀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꿈꾸 꿈꿔야 꿈꾸고 싶다면 지금 어린이 세대에서부터 그렇게 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이들이 함께 그리고 여럿이 좀 천천히 가도 여럿이 손을 잡고 갈 수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밖에서 뛰어놀면서 꿈과 끼를 좀 살릴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들을 주는 거 그게 저는 지금 어린이들에게 행복한 교육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거를 또 각각에서 실천하고 계시는 또 다른 동지들을 만난 느낌인데요. 또 교육학자로 함께 또 이렇게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교육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계신 우리 유성원 교수님 말씀 청해 보겠습니다. 짧은 얘기로 이게 정리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아이들 낳고 키우면서 아이들한테 사실 선물답게 이렇게 해준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게 돈이 뭐 없기도 했겠지만 아이들한테 선물해주는 게 자본주의 생산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었었고요. 또 두 번째는 뭔가를 정말 절실하게 갖고 싶다는 생각을 오히려 선물해 줄 수도 있겠다. 이게 저는 결핍을 선물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다니까 맨날 집이 전쟁판입니다. 해줘, 싫어, 안 해줘,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방식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적인 인간, 즉 소비하는 인간으로 크지 않는 게 지금 두 분 말씀하셨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어린이상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자본주의에 포섭이 되어 있는 방식이고 이 교육이 자본주의형 인간 그리고 소비하는 인간을 키우는 것처럼 그리고 AI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는 기술 발전은 점점 더 개인주의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 포섭된 이 체제에서 아이들을 해방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해방하는 인간, 해방을 꿈꾸는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행복한 어린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게는 사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고3, 고1,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새 아이가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모든 부모들이 꿈꾸는 바 아니겠습니까? 잠을 충분히 잘 잔다. 잘 먹고 건강하다. 잘 싼다. 친구들과 땀 흘려 뛰놀고 운동장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어린이들은 질문하고 아이들은 그 질문에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답변하기 위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고민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찾아서 하고 싶은 바를 잘 찾아서 한다. 뭐 나열하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하나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가서 놀고 싶어도 놀 애들이었거든요.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땀 흘려 뛰논다? 아유, 이게 어디가 가지고 뛰놉니까? 이 사회의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과 또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은 나이브하지 않게 저희들이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교육이 그리고 저같이 이제 교육학자로 혹은 실천하는 이론가로 계신 우리 김태전 선생님 같은 분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하시고 먹거리로 활동하시고 또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통해 가지고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훨씬 더 엄밀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이 부분을 고민하고 일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얘기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이야기 들으면서 어린이날을 저는 또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보냈는가 한번 돌아봤더니 방종환 선생님이 제안하셨던 내용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했더나라는 성찰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돌아보면은 여기 또 선언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옛날 말이라서 조금 이해가 쉽진 않은데 직역을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들하고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에 놓이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장시간 노동, 비정규직의 만연한 비정규직, 사회적 불평등을 그대로 두면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돈 좀 있고 먹고 살만하면 그 집 아이들은 다 행복한가요? 아니죠.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아이들을 다시 투영할 경우는 집은 좀 먹고 살만할 수 있습니다만 그 아이들의 마음은 또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제도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을 함께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안정인 학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다음번 주제는 한번 기회가 되면 전통놀이 혹은 민속놀이와 마을교육 공동체 그 안에서 공동체성의 함양과 해방의 가능성 이런 주제를 갖고 한번 공부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한살림에서 오신 김현 선생님 말씀 드리면서 건강한 먹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키우는가. 먹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먹거리를 매개로 하는 보다 건강한 사회, 보다 공동체적인 사회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오늘 조금 지나긴 했는데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김태정, 유정상의 라이브 교육 토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하던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네, 김태정, 유성상의 라이브 교육 토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